난이도 극악의 귀촌. 사스? 느낌 딱 보죠. 아. 와 이거 여기 뭔가 있다. 덩치가 큰 남성분이 50일 된 아이를 어깨에 걸친 채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사실 어려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옷과 사람을 씻을 날줄로 엮는 하이브리드 방송 제니들의 미싱 유 지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바느질 수선할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 두 분을 모셨어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이제 수업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분들이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수선, 바느질, 옷에 대한 어떤 새로운 창작 행위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복태님, 항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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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소개를 짧게 드렸지만 복태님, 항구님은 이제 예명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 이름의 유래를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04년도부터 이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그냥 어떤 예술가 오빠가 이름을 지어줬고 그 복태야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친근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 이름을 사용하다가 제가 이제 한 몇 년 쓰다가 지어진 그 뜻은 영어로 복티라고 써요. 그래서 복을 우려주는 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복태라는 이름을 좋네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은은하게 계속. 네. 잘 우려주고 있네요. 계속. 좋습니다. 좋습니다. 항구님은 저는 2010년도에 하자센터라는 곳에서 네네.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별명을 쓰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한씨라서 그냥 누구나 편하게 다가와서 말 붙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군이라고 그냥 편하게 지었어요. 사실 그때는 별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네네. 지금 써보니까 잘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좋은 것 같은 편하게. 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은 느낌? 그쵸. 항구나 느낌이 그렇게 친근하게 애쓰고 싶진 않은데 다가가. 그러한 그쵸? 이제 프레시한 느낌으로 그렇죠, 가자. 그렇죠. 이런 느낌. 사실은 이제 원래 저희가 방송할 때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선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베테랑이셔가지고 이분들은 충분히 하시면서 제가 이제 여쭤봐도 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의 작업 방식을 이제 먼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자 이제 자기 특기를 살려서 다른 작업들을 준비하셨는데 네. 우선 복태님부터 어떻게 오늘 어떤 작업을 하실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주물 바느질 클럽에서는 저희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손바느질로 이제 치앙마이식 바느질로 옷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이제 제가 가방을 만들고 남은 원단을 가지고 이제 모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쓰고 있는 이 모자를 아니 만들 아까 예정입니다. 제가 딱 만날 때부터 뭐지 저 모자? 그랬는데 이 장난 모자를 이런 천으로 직접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천이 또 예사롭지 않은 천이죠. 네, 이 천은 그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고산족 분들 중에 한 분인 카렌족이라는 소수민족 분들이 직접 모카부터 키워서 실을 뽑고 그 실을 천연 염색해서 그 천연 염색한 실을 직조로 손 직조로 직접 짜서 만든 원단이라서 사실 한 톨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지금 만져보고 있는데 정말 뭐라 그랬지 지금 이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 뭐 맞아요. 하나 허투루게 짠 게 없이 이거 그냥 기계 짠 느낌도 들고 너무나 정말 정성들이 하나하나 짠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로 모자 만들면 절대 이 모자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손바느질로만 해도 귀한 모자일 텐데 이 원단 자체가 스토리가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원단으로 만든 옷 모자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입고 계시는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이제 직접 원단으로 만든 원피스인데 처음에는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빨고 입고 내 것이 될수록 계속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냥 자연을 입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전직이 이제 연극 제작이다 보니까 우리가 캐릭터 연습을 하다가 직접 그 의상을 입었을 때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캐릭터화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말 그 카렌족이 직접 짠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
내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렌족 마을을 몇 번 방문을 했을 때도 그냥 그 화학 섬유로 만든 옷을 입고 갔을 때는 나도 빨리 저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나도 이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소재의 옷을 입었을 때. 그리고 이 원단을 계속 입을 수 있는 계절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럼 내가 조금 더 지구에 해가 되지 않는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가까이. 이분 두 분께서 실제로 치앙마이 가셔서 거기 현지에서 작업하시는 그런 소수민족 소수민족분들 정말 수공예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하나하나 배워오셔서 이제 치앙마이 바느질이라는 어떤 작업 방식을 사람들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구님 작업을 네.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늘이 들어가면 다 된다라는 모토하에 바느질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작업, 좀 익스페리멘탈한 것들도 하고 소수민족 선생님들의 전통적인 자수 방식들 또 현대의 자수 방식들을 결합시켜서 어떻게 재밌는 느낌을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수선하는 작업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뭘 하고가 이게 너무 다 바느질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혼재되어 때문에 있고 제가 지금 막 계속, 말로 다 그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죠. 뭔가 뚜르고 찌르고 엮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소재도 뭐 천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앞에 네, 갑자기 이게 웬 비닐봉지냐? 비닐봉지와 바느질이 무슨 상관이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시그너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네. 네네.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히트 아이템. 예. 이걸 요즘에,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착상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옛날부터 음. 그 집에 분리수거 담당이었어요.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도 분리수거 장학생 이런 거였어서 항상 쓰레기와 가까이 분리수거 장학생은 뭐죠?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면 어. 그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오. 지원해주는 오. 분리수거 학교 분리수거 담당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버려지는 것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냈어요. 항상.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을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버려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버려지기도 하고 이게 버려지면 이게 이제 어떻게 가지? 하면서 이제 어떤 이것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분해가 될까? 막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품고 살다 보니까 저희 이제 매년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바느질을 공부하고 오는데 태국이 비닐봉투를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테이크아웃 하는 음식도 또 거리 음식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비닐봉투를 원하지 않아도 비닐봉투가 계속 쌓여요. 뭐 정신 차리고 보면 손에 비닐이 이렇게 들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차마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걸 또 다 버리고 오기가 영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일단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닐봉투가 재질이 약간 달라요. 치앙마이가 좀 유니크한 느낌도 있고 해서 일단 모으다가 뭔가 새로운 바느질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복태 선생님이 비닐에 바늘 한번 찔러봐라. 그래서 찔렀는데 느낌이 딱 온 거죠. 와 이거 여기 뭔가 있다. 여기 뭔가 엮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뚫고 실을 통과시킬 때 그런 느낌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일단 정말 개인적인 재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닐에 바느질하는 것이 뭔가 이 시대 정신이랑도 맞닿는 지점들이 있어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전시도 하게 되고 또 워크숍도 하게 되고 그렇게 뭔가 발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비닐은 잠깐 쓰다가 사라질 내 수중에서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정성 들인 바느질은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그쵸. 개를 결합한다는 그 착상이 사실 약간 신기하다 못해 되게 도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직접 만들어서 사실은 오래 가지고 다니게끔 만드시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했는데 버릴 수가 없잖아. 샘플 몇 개 봅시다.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예뻐요.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네네네. 실봉투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진짜 예뻐요. 그- 뭔가 그리고 실제로 튼튼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엮어놨으니까 함부로 뜯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뜯어지진 맞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너무 정말 미학적이고 음. 실용적이까지.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더러워지면 이렇게 또 닦아내면 되나요? 뭐. 비닐이 어.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아. 깨끗하게 계속. 씻을 수도 있고 계속 쓸 수도 있고 음. 방수도 되고 튼튼하고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어렵지 해봐야 될 것 않습니다. 같은. 그래서 네. 한번 하고 나면 음. 비닐들이 다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 비닐 너무 색깔이 음. 예쁜데 하면 이거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 재미있는 발상이고 사실 처음에 이제 옷을 뭔가 사람들이 내가 한 번도 바느질 안 해봤는데 뭔가 찔러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어려워요. 비닐은 되게 음. 좀 편하게 볼 수 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네. 그럼 오늘 보여주시는 작업은 이 비닐인가요? 네, 비닐에다가 제가 네. 즐겨하는 작업이 있는데 샘플 좀 가져올게요. 네네. 작은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치앙마이의 음료 테이크아웃 비닐 봉투예요. 한국엔 보통 없는 사이즈라서 그러네. 이거는 정말 계속 음료 들고 네, 다니면서 텀블러백. 좋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멋져요. 오늘은 비닐 봉투에 직조하는 바느질 좀 튼튼하게 보강도 해주고 멋있잖아요. 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직조라는 거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계속 엮으면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오늘 이렇게 네. 방식을. 저 하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비닐봉지가 우리 인터뷰 끝날 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작업을 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이제 우리 한구님께서 저 넉대대한 거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쵸. 우리 이제 머쉬룸이라고 보통 하죠. 버섯. 그쵸. 다닝 다닝 머쉬룸. 머쉬룸이라고 하죠. 다닝은 이제 사실은 구멍을 이제 메꾸다라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해외에서는 많이 쓰죠. 자주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 수선하는 문화 자체가 일상 보편화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서보다 훨씬 맞아요. 이 수공예 하는 쪽에 가면 있다. 일본에도 꽤 있고요. 이제 이걸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다닝 머쉬룸도 개발을 하셨다 들었어요. 그쵸. 이 한국인들의 손에 맞는 사이즈와 또 저희가 워크숍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죠. 40년 경력의 그 목공 장인. 목공 장인을 수소문을 해서. 네. 얘는 다닝 머쉬룸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지? 다닝 마카롱. 마카롱. 네, 다닝 마카롱의 마카롱. 모양을 띠고 있어서. 한번 또 이렇게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닝 머쉬룸 정말 버섯의 형태인데 예. 저희도 이제 손잡이 있는 버전들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사실 다 수공예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제작 단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그렇죠. 그냥 손잡이를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좀 더 휴대에도 용이하게 해서 이렇게 잡고 그래서 자수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 손목이 덜 아파요, 이걸 쓰면. 그러면 이제 슬슬 작업을 하시면서 제가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분들의 원래 직업은 이 수선이나 뭐 바느질 쪽이 아니죠.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은 음악인이시죠. 현가영. 네. 네네. 이제 어떻게 듀오라고 하면 될까요? 포크 듀오. 포크 듀오. 네. 그러면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복태님은 원래 연극을 전공하셨어요. 연극 영화 연극학 전공. 연극학. 네. 연극학을 전공하셨는데 뭔가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어떻게 그게 음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술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제가 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말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내가 굳이 예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가장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극을 4년을 공부했지만 연극으로는 내가 나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의 취향상.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한 학기 전에 그 다른 과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보니까 기타 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집에서 혼자 독학하고 그러다가 기타 치는 게 어려워지니까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아는 쉬운 코드들만으로 노래를 만들어 볼까 해서 노래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저는 조금 밝은 아웃풋을 늘 원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신기하게 진지한 이야기들도 되게 비유적으로 밝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저한테는 이제 음악이 되게 용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 약간 좀 힘든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 음악을 하면서 엄청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위로를 전하고 싶다. 그 일이라면 내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니 뭐 우리가 다시 나의 개인적으로 젊은 시절을 반추해 보면 이렇게 젊은 시기에 뭔가 딱 이렇게 결단을 내리거나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것도 내가 전공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그것 또한 또 밥벌이를 생각하면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에 그 과거에 복태님한테 박수를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네네네. 이걸 제가 업으로 삼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나의 개인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지만 돈은 다른 걸로 벌어야지 라고 해서 제 첫 직장이 이제 대안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하면서 음악은 정말 취미처럼 진행됐을 뿐인데 이제 한군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시너지가. 업이 된 거죠. 이제 한국님과의 만남을 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두 분은? 이게 사실 한 2시간짜리 너무 아쉽다. 그 토크감이긴 한데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똑같이 하다센터라는 곳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네네. 기업이지만 사회적 기업에서 따로 네네네. 일을 하다가 네네. 그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친구의 생일잔치에 둘 다 공연자로 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따로 음악 작업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막 서울에 상경을 해서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냥 공연자로 딱 만나는데 제가 한국의 노래를 듣고 저 사람과 같이 음악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기타를 너무 못 쳤어가지고 음악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던 시점이어서 근데 저 사람이라면 내 음악을 정말 내 음악답게 표현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혹시 같이 음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작업을 건 거죠. 용감한 자만이 음악 작업을 추진력이. 핑계로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 그때 당시의 꿈이 서울에서 만난 시골 남자와 귀촌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한군이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이제 할 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귀촌을 해야겠구나 마음 먹으면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애를 이제 한 1년 가까이 하고 나서 시골에 가자. 그래서 둘 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분이 빈집을 주셨어요. 그냥 쓰라고. 그러니까 진짜 화장실도 없는 아궁이 떼야 되는 빈집을 줘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름은 거기서 생활하고 보름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한 3달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노래를 정말 많이 만들기도 했고 제가 시골 대안학교를 네네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네네. 서울에 갓 상경하니까 약간 삼손이 머리카락을 잃으면 힘을 잃듯이 이 땅의 지기를 먹어야 되는데 서울에 오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이 서울살이가 고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이 의지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이서 같이 귀촌을 하니까 시골 가니까 제가 다시 막 강자가 된 거죠. 강자가 된 거예요. 도시에서는 항상 리드하고 했었는데 시골 가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땅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먼저 생기게 되면서 이게 결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근데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살던 서울에서 좀 이제 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다시 서울에서 정착을 했고 사실 그 전에는 음악으로 저희가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냥 클럽에 가서 공연하고 이러다가 아이를 임신한 그때부터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돈이 되는 공연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밥그릇을 갖고 태어나는구나. 재밌다.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이게 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연 계속하고 청소년들 음악 그 교육을 하면서 거의 10년을 그렇게 음악을 계속했죠. 음악 교육으로 꽤 긴 시간 먹고 살았죠. 물론 이제 거기서 엄청난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 이게 또 업이 되는 날이 오고 거기서 뭐가 또 파생이 되고 하는 것들이 뭐 물론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분들한테도 조금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개런티 됐다고 해도 막 하루아침에 막 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냥 걸어가 봤는데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걸어야 뭔가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거죠. 일단 가야 돼. 일단 찔러봐야 돼. 근데 이제 자유를 누군가는 이제 저희가 자유를 획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불안이 따라오죠. 그죠. 근데 그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로했던 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불안하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불안하자. 그치. 그리고 책임을 지자.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불안이랑 어떻게 사이좋게 잘 지낼 것이냐. 어차피 평생 갈 건데 같이. 왜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반려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 살아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른들이 말을 해도 진짜 몰라. 관심 없어. 그건 너의 케이스잖아.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꼰대스럽지 않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진짜. 음. 그래서 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2시간으로 안 끝날 것 같지만 이제 시간 관계가 제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가면 그럼요. 네. 이렇게 음악을 했어. 음악으로 먹고 살만해. 근데 어떻게 다시 또 바느질에 입문을 하셨는지. 정말 저희는 그냥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일들은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늘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 겨울이 찾아오면 공연이 뚝 끊어지니까 그리고 대안학교 수업들도 없어지니까 막 가난을 견디면서 괜찮을까? 커피부터 끊고. 좋아하는 커피집에서 커피 안 사 먹고. 진짜? 뭐 과자부터 끊고. 그래서 누가 불러줄까? 막 그러다가 이제 3월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제 공연 그 코로나 그 이전이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때 이제 세월호 생기고 사스? 사스는 많이 전인데. 사스는 더 전인가? 사스 말고. 여하튼 그것 때문에 모든 공연이 취소가 돼서 7월까지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 음악만으로 이거 안 버티고 되겠다. 살 수 있을까? 근데 좌절하에 있는 대신에 그럼 겨울에 놀러를 가볼까? 따뜻한 나라로? 서울에 있으면 우울하니까 차라리 여길 뜨자. 차라리 뜨자. 그래서 생활비가 한 3분의 1 적다는 이제 치앙마이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치앙마이로 여행을 간 거예요. 진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들어가게 된 카페에서 그 핸드메이드로 만든 아이옷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옷을 보는데 그 손바느질의 얼기설기한 느낌이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옷을 막 고르고 사고 입혀봤는데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옷을 만들면서 하는 삶은 얼마나 평화로울까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길에 저희 스승님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던 그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가게도 아니에요. 근데 친구 카페에 놀러 와서 그냥 바느질을 하고 계셨던 건데 제가 그 모습을 목도한 거죠. 근데 그 옷이 소수민족 분들이 만든 옷이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성분들인 줄 알았는데 덩치가 큰 남성분이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50일 된 아이를 어깨에 걸친 채. 재워놓고.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한 분에게 처음으로 음악 하자고 다가갔을 때처럼 저에게 혹시 바느질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딱 적절한 타이밍에 용기를 내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뭐 거절하시다가 저희가 놀러 갈 때마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친구로서 너에게 바느질을 알려줄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옷을 만들게 됐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의상 디자인과였어서 이제 옷을 보던 것들을 좀 봤었는데 옷을 만드는데 패턴표도 없고 줄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원단을 어깨에 척 걸치더니 자 어느 정도의 기장을 원해? 그래서 한 무릎? 근데 거기서 자르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폭 그냥 자르는 거예요. 어떤 치수를 재는 것도 없이. 심지어 가위도 재단 가위 아니고 그냥 사무용 가위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설픈 막 실도 봉다리에 담아오고 근데 거기에서 옷이 재단이 끝났대요. 이제 바느질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go run. 에? 런. 근데 말 그대로 이제 홈질이라는 게 러닝 러닝 스티치. 스티치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엮어. 음. 끝. 입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한국 사람 열심히 하잖아요. 먼저 막 열심히 열심히 하니까 왜 열심히 해? 밥 먹자. 또 열심히 하면 하늘 좀 봐. 밥 먹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간식 먹을래? 그러니까 계속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열심히 해? 그랬더니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길 위의 현자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딱 나타난 사람인데 그냥 허허허해서 심각할 건 아무것도 없어. No serious, no problem. 릴렉스. 계속. 릴렉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프리랜서지만 살아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리고 긴장해 있던 몸에서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하늘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조금 더 저희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조금 더 느슨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너무 빡빡했구나. 그리고 그 바느질에서 배운 게 계속 힘을 빼라고 하시거든요. 바느질할 때. 힘을 주면 울어버려 옷이. 힘 빼. 힘 빼. 근데 힘을 처음에 어떻게 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틈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느질에도 이제 실이 엮어가는 와중에도 틈, 그 사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어가야 되는구나, 인생은.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그때가 2016년도였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 바느질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옷을 만들고 아이의 옷을 만들고. 그래서 한국은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바느질을 하려면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배우고 나서 너무 또 스승님을 뵈러 가고 싶어서 2017년도에도 가고 2019년도에도 가고 매년 이제 찾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든 옷을 입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그 옷은 어디서 난 거야? 그러면서 만든 거야? 그랬더니 나도 그런 옷을 만들고 싶어. 뭔데 그렇게 재밌게 해? 뭐 이런 반응들.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옷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많은 여성들이 기성복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늘었네? 나 스몰 입고 싶은데 나 맞아요. 미디움이네? 맞아요. 근데 옷을 만든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줄자를 안 쓰니까 그치. 나한테 맞는 다른 옷이면 대충 되지. 만들어서. 그리고 나한테 맞는 옷을 만드니까 그냥 나인 거예요. 이게 전복되는 거야. 기존의 옷에 대한 관념이 그죠. 전복, 내가 옷에 맞추는 게 맞아.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맞아. 강박적인 뭔가 사고를 버리고 옷이 나한테 와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줬던 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2019년도에 갔을 때 한군이 그렇게 재밌는 거면 나도 해보자. 그래서 한군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느질을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똑같은 스승님한테 바느질을 배우셨는데 이 두 분의 바느질 기법이 다르다. 묘하게 그 자기의 개성이 드러난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네네. 그래서 한구원님은 그러면 이 바느질을 뒤늦게 배우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자유롭게 뭔가 바느질로 추상적인 느낌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느질로 이런 게 가능하구나. 실과 바늘로. 그래서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태는 좀 큼직하게 어떤 옷을 이렇게 탁탁 만드는 걸 좋아하고 약간 실용주의자예요. 근데 저는 되게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작고 섬세한 거 이런 거 미니어처 막 이런 거 좋아해요.